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엄마를 향해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유리를 깨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죠.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 난 아니라고.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정말 엄마였는지 되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과거까지 딸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딸은 내 상처를 꺼내 묻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학원 끝나고 들어온 날이었죠. 문 열고 들어오는 딸 아이 얼굴이 뭔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은 바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딸은 대답도 없이 가방을 던지고 신발도 질질 끌며 거실로 휙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에 울컥해서 아껴두었던 말 하나를 꺼냈죠. 다음 달 용돈은 5만 원 주리. 말도 없이 늦게 다니는 건 아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딸이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필요 없어. 그 말과 함께 핸드폰이 날아왔고 제 옆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죠. 너 지금 뭐 한 거야? 말은 그렇게 뱉었지만 사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몸이 먼저 굳어버렸거든요. 딸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 난 안 그래. 용돈? 당연히 더 필요하지. 그 순간 너무 슬퍼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딸을 낳고 키운 이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난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딸아이를 차분히 불렀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죠. 너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어디다 쓰는 건지 말해봐. 딸은 대꾸도 하지 않다가 한참 후 턱하니 말했어요. 됐어. 나 알바 구할 거야. 이제 내 돈은 내가 벌게. 그러니까 관심 끄라고. 그리고 덧붙인 그 한마디 돈으로 휘두르려 하지 마. 그거 진짜 못나 보여.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그랬던 걸까? 정말 돈으로 아이를 훈육하려 했던 걸까? 그날 밤 혼자 안방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미안해 라는 말도 못하고 괜찮아 라고도 못해준 엄마. 나는 도대체 무슨 엄마였던 걸까?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말 그대로 집안이 냉랭했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도 딸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저를 피했고 저 역시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우연히 방 청소를 하게 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들어갔죠.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힌트라도 얻고 싶었다가 책상 위엔 엎어진 필통, 구겨진 노트, 정리 안 된 가방. 예전 같으면 다 일일이 잔소리했겠지만 그날은 그저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듯 정리했어요. 그런데요. 가방 한쪽 깊숙한 곳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흰 봉투에 검정 펜으로 적힌 두 글자. 생활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보니 아이 글씨체로 적힌 글. 교통비, 점심값, 생리대, 체육복. 엄마한테 말 안 하고 해결하는 법. 중고 어플에서 체육복 구함, 도서관 알바 지원. 2주간 기다림. 교통카드 충전 줄이고 걸어다니기. 생리대 샘플 신청했음. 근데 좀 창피함. 다시 한번 엄마한테 말할까? 아니다. 엄마 또 온다. 진짜 알바 붙으면 말해야지. 그때는 안 미안하게 말해야지. 폰 던진 거 미안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그 순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토록 차갑게 구는 이유가 그저 철없는 반항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엔 자기만의 치열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밤 딸은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그만 불러세웠죠. 잠깐 지우야. 딸은 움찔하며 멈춰섰고 저는 망설이다가 그 봉투를 건넸어요. 봤어. 내 가방에서. 미안해, 허락도 없이 봤어. 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봤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거 그냥 버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니,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너의 진심이었잖아. 나는 엄마인데도 너한테 그런 걸 몰랐어. 혼자 다 안고 있었던 것도 몰랐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나는 자꾸 엄마가 약해지는 게 싫었어. 그러더니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진짜 미안해. 폰 던진 거. 그건 나도 후회했어. 지금도. 그 말에 저는 그만 딸을 꼭 안아버렸어요. 엄마가 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방 안 처음으로 봄바람 같은 온기가 돌았어요. 며칠 뒤였어요. 아직 모든 게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딸과 저는 조금씩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적어도 서로의 눈을 피하지는 않았죠. 엄마,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딸이 먼저 그렇게 물었을 때 사실 속으로는 좀 놀랐어요. 얘가 나한테 다시 말을 거는 것도 뭔가 부탁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응, 왜? 알바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면접장 처음 가보는 거라 같이 좀 가줄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얼마나 용기 냈을지 생각하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같이 가자. 엄마도 궁금하네. 어떤 곳인지. 토요일 아침 딸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섰어요. 흰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새로 산 운동화.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요. 지하철 두 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복합 문화 건물이었어요. 책방이랑 독서실 그리고 카페가 함께 있는 곳이었죠. 입구 간판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책꼬치 스튜디오 저 이름. 몇 년 전 내가 프리랜서 일하면서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아직 계실까? 딸은 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속삭였어요. 여기야. 이따가 10시에 인터뷰 있대. 그래, 그럼 엄마는 근처 카페에 있을게. 끝나면 연락 줘. 아니, 그냥 같이 가자. 면접 보는 거는 나 혼자 하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순간 목이 콱 메었어요. 알겠어. 그럼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는데 데스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가운 반, 당황 반으로 다가간 저를 그 사람도 금세 알아봤어요. 어머, 이선주 씨. 아니,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바로 그때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아는 분이야? 응, 예전에 엄마 일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야. 여긴 그때 그 스튜디오 맞구나.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난 아직 여기서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이 아가씨가 혹시? 제 딸이에요. 오늘 여기 면접 본다는데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살짝 어색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 아, 그랬구나. 오늘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어서 난 그냥 반가워서 인사한 거야.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반가운 얼굴을 보고 갑자기 입을 닫아버린 걸까? 그렇게 딸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안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10년 전 모든 걸 걸고 믿었다가 결국 손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선주 너였구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낯익은 목소리. 차갑고 건조한 말투. 10년이 흘렀는데도 한순간에 그 시절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대표님 자리는 내려놓고 지금은 교육 매니저야. 그리고 너희 딸. 오늘 그 면접 내가 맡았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우 면접을요? 응. 이름 보면서도 혹시 싶었는데 같이 들어오니까 확실하더라. 그는 고개를 잠깐 떨구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지. 그땐 그렇게 돌아섰는데 지금 와서 내 딸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감정도 이미 다 엉켜버렸으니까. 한참 뒤 안에서 딸이 나왔어요.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얹혀 있었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면접 그냥 끝났어. 뭔가 이상했어. 그분이 이상하게 나를 아는 눈치였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우야, 그분 이름 혹시 뭐라고 하시던데? 딸은 휴대폰 화면을 켜더니 면접 안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담당자 박준영 형. 그 이름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청춘의 일부였고 내가 가장 아프게 헤어졌던 사람. 무엇보다 내 딸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내 과거의 한 장면. 그가 지금 지우의 면접관이었다. 엄마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뭔가 날 보는 눈빛이 좀 지우야. 숨을 삼키며 나는 겨우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그 사람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냥 좀 오래전 이야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우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엄마 눈물 고였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들켜버린 마음을 애써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괜찮아. 정말. 엄마. 지우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말했어요. 다음 면접은 다른 데로 알아볼게. 괜히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면 미안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 동안 이 아이는 엄마를 먼저 살피는 어른이 돼버린 걸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내가 감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람 박준영. 지금 그가 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도 피하지 말아야겠다고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고 열어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어쩐지 지난날 기억이 같이 밀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박준영. 그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우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주쳐버린 이상 이제 나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린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졸업반. 지금 생각하면 좀 진부한 만남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이 그 사람으로만 채워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잘 웃는 선배였어요. 다정하고 여유롭고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다정함이 나한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선주야, 너 웃을 때 입꼬리 오른쪽만 올라가는 거 알아? 그 사람의 그런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벌렁거렸던 그 시절. 나는 그 사람이 내 전부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미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졸업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고 함께 취업 준비도 했고 때론 돈이 없어 컵라면을 반으로 나눠 먹던 날도 있었죠. 그러다 내가 먼저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사람은 조금 늦게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나 작가가 되고 싶어. 글을 쓰고 싶어. 그냥 세상에 내 이야기 하나 남기고 싶어. 그때 나는 솔직히 말 못했어요. 그 꿈이 부럽다고. 근데 너무 불안하다고. 그리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응원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멋지다, 준영아. 꼭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잘 지내? 였어요. 그 메시지에 그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고 그게 끝이었죠.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고 결국 혼자 회사를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지우가 내게로 왔고 나는 엄마가 되었고 그 사람은 기억 속 한 페이지에 조용히 접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내 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 아침이 밝았고 식탁에 마주 앉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제 그 사람.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얘기 안 해줄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야. 엄마도 너만큼 어렸을 때가 있었고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또 아프게 헤어진 적이 있어. 지우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그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내 나이쯤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줬고 그 사람도 날 좋아해줬고 근데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났어.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 지우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을 보면 무섭겠네. 나는 처음으로 그 감정을 인정했어요. 그래. 지금도 무서워.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때 말 못했던 내 마음이 다시 떠올라서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도 난 아직도 몰라. 그 순간 지우가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말해. 엄마가 듣고 싶은 걸 다시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단단해서 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딸은 내가 감추고 싶은 상처를 그렇게 조용히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채꽃이 스튜디오 쪽으로 전화를 걸었죠.
네, 책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준영 매니저님 계실까요?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이선주?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뛸 줄은 몰랐어요. 혹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 저녁 7시. 스튜디오 옥상. 그 말에 알 수 없는 긴장이 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요동치는 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먼저 와 있었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 그때보다 조금 마른 얼굴. 그리고 어쩐지 쓸쓸한 눈빛. 왔네. 나는 입을 열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나 그날 이후로 너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동안 내 앞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네가 멋지다고 말했던 그날 밤. 사실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건 핑계였어. 그때 난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 병원? 응. 갑자기 생긴 만성질환이었어. 희귀한 간질성 폐질환. 의사 말로는 예후도 안 좋고 앞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게 진짜야? 그래. 네가 아프면 나는 어떻게든 같이 버텨보자고 했겠지. 하지만 난 그게 싫었어. 나는 내가 힘든 걸 내가 짊어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비겁하지? 근데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지금에서야 듣게 된 이유라니. 그럼 지금은 상태는 어때?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행히 약이 잘 들어. 관리는 힘들지만 지금은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선주야. 너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서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만 했어요. 왜 이제야 말해?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를 다시 만날 줄 몰랐거든. 그것도 너의 딸 면접을 맡은 상태로. 그 순간 무겁게 잠겨있던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유를 꼭 안았어요. 지유야, 고마워. 엄마한테 그런 용기를 주어서. 딸은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언젠간 그런 사람이 생기면 말 아끼지 않고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모녀 사이는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니까. 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유의 친구 예림이가 말했어요. 근데 너 요즘 좀 말수가 줄었어. 무슨 일 있어? 지유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죠.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요즘 지유는 친구라는 단어가 너무 버거웠어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선택의 시간. 어디에 앉을까? 누구 옆에 앉아야 눈치 안 보일까? 특히 예림이. 처음엔 그냥 친화력 좋은 애 정도였는데 어느새 지유를 포함한 아이들 위에 올라선 작은 권력자가 되어 있었죠. 너 이따 단톡에 써. 오늘 오후쌤 수업 진짜 꼴값이라고. 애들 다 웃길 거야. 예림이는 항상 우리를 강조했어요. 우리끼리는 이런 말 해도 되잖아? 우리 반 분위기 내가 만들잖아? 근데 그 우리 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었죠. 예림이 말에 웃어줄 것. 공감할 것. 무조건 맞장구 칠 것. 지우는 그게 지쳤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생겼죠. 점심시간. 예림이가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야, 지우 너네 엄마 아직도 백수야? 집에만 있는 거 맞지? 모두가 웃었고 지우는 그냥 고개를 떨궜어요. 아, 미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용돈 줄 사람 없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그날 지우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 하나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데 왜 나는 그저 고개만 숙였을까? 며칠 후 교실 뒷자리에서 지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엄마가 그랬듯 나도 이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예림이가 또다시 비꼬듯 말했어요. 야, 지우. 요즘 왜 그렇게 말 없어졌냐? 설마 진짜 엄마랑 싸웠어? 아니면 핸드폰 또 뺏겼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 집에만 있는 거 아냐? 뭐, 엄마는 나 키우느라 집에 있는 거야. 내가 버릇없이 굴었을 때도 조용히 참고 나 기다려줬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갑자기 나 이제 내 말에 맞장구 안 쳐. 그리고 너 진짜 친구 맞아? 진짜 친구가 남의 엄마 이야기로 웃겨?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예림이 눈이 동그래졌고 주변 아이들도 말없이 지우를 봤죠. 지우는 손을 떨면서도 눈은 마주치고 있었어요. 앞으론 내 엄마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도 이제 내 편 아닌 거 알아둬. 그 말 뒤로 지우는 조용히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봤을 때 예림이의 표정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 친구 하나 정리했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그런 말 하니야. 근데 나 이제는 말했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딸. 그 아이가 점점 세상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대견해서 그날 밤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토스터에서 빵이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아침 학원 없는데 왜 깨웠어? 어제 분명히 아침밥 먹고 같이 산책하자고 했잖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하하 진짜 투덜대면서도 빵 한 조각을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딸이 어쩐지 더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평온하게 시작된 하루였는데 그날 오전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 하나가 걸려왔어요. 10-95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를 눌렀죠. 여보세요? 이선주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목소리에선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네, 그런데요? 저 박윤태입니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박윤태. 그 이름은 벌써 17년 전 내가 지우를 처음 안고 병원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요즘 따라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2배는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지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겠죠?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파요. 그리고 이 말이 다 핑계인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그 아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나는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 책임도 져주지 않았고 살아있는지도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딸을 그 아이라고 부르며 얼굴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이 이럴 자격 있어요? 내가 내뱉은 말은 차가웠지만 떨렸고 어딘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만나서 저 그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오래 묻어뒀던 상처가 서서히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지우.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그날 저녁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학교 글쓰기 대회 나가. 주제는 용기야. 나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는 지금 진짜 용기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 역시 곧 마주해야 할 내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을 써내려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나는 결국 그를 만나러 갔어요. 서울역 근처 오래된 커피 전문점 구석 자리. 하필이면 지우 아기 때 지갑 들고 울며 앉아 있었던 그 바로 앞 건물 맞은편이었죠. 그를 다시 보는데 17년이 걸렸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였고 등은 예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나는 앉자마자 묻고 싶었던 걸 꺼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지우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왜 그렇게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다, 선주야. 지금도 내가 이걸 꺼낸다는 게 너무 늦었단 거 알아. 하지만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조현병 진단 및 1차 입원 기록 박윤태 숨이 턱 막혔어요. 지우를 임신했다고 전했던 그 해봄 그는 이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너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도 난 병원 아니었어. 목소리만 들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땐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도 날 포기했었고 넌 빚까지 떠안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런 너한테 나 정신병원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나는 말없이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보낸 마지막 문자. 잘 지내? 라는 단어. 그 안에 담긴 기대, 원망,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게 이 진실 앞에 선이 허망하기만 했어요. 지금은 치료받고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 근데 요즘 들어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었어.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는 이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요. 당신 허락 없으면 어떤 접근도 안 할게요.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내 존재를 알고 싶어 하는 날이 온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 진단서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이한테 말할지 말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지우는 그 아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지우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볼에 닿은 머리카락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숨소리. 그 아이는 세상 어떤 진실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까지인 건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지우는 이제 혼자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과거도 이 아이를 흔들 수 없게 하겠다는 것. 비가 왔어요. 아주 느릿하게 창틀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처럼 내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은 저녁이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지우는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고 저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멈춰버렸어요. 지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지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 짧은 대답. 그리고 정적.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던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엄마가 가끔 멍하니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우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주민등록 등본 봤어. 아빠랑 칸 비어 있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걸 왜 봤어? 도서관 알바 서류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나 혼자 뽑았는데 거기에 아빠 이름 없어서 엄마. 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이 목에 걸려서 입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지우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나 다 키운 거 알아. 나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궁금해. 나는 그 아이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지우야 혹시 나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어? 그 말에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어요. 아니야, 지우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존재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너가 와줬어. 지우는 눈물을 꾹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누군지. 죽은 거야? 아니면 그냥 떠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살아있어. 얼마 전 나한테 연락했어. 지우는 그 말에 눈이 커졌어요. 뭐? 연락 언제? 며칠 전에. 너 몰래 나 혼자 만났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서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우는 손을 움켜쥐고 말했어요. 그럼 나도 만나면 안 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지우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널 떠난 데는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그 이유가 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지우는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말해줬잖아. 용기 내라고. 진짜로 알고 싶다고 말하라고. 그 말에 나는 다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인생의 중요한 조각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엄마랑 같이 그 사람 다시 만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안에서 우리 모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조금씩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잡았어요. 다시 서울역 근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우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엄마.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나갈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른스럽게 느껴졌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커피숍 구석 테이블에 박윤태는 먼저 와 있었어요. 지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우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박윤태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지우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계셨던 거, 그동안 연락 못 하셨던 거 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나는 내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자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요. 그래도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이 그를 울렸어요. 한 남자가 한 아이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야. 너한테 아빠라는 말도 못할 자격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었고 널 마음속에서 지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눈을 감고 그 말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거 하나만으로 조금은 덜 외롭네요. 그 순간 나도 눈물을 삼키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그토록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나는 너무도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박윤태는 병에 대해, 치료에 대해, 그리고 왜 지금이 돼서야 연락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우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질문했고, 때로는 침묵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해질 무렵 자리를 정리하며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시간 좀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박윤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리는 나왔고 서울역 앞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지우는 웃었어요.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말에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잘하고 있어. 지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 사이 하늘도 더 파래지고 지우의 얼굴도 한결 단단해졌어요. 그날 이후 지우는 박윤태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사정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게 내겐 가장 놀랍고 또 대견했어요. 어느 저녁 우린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글쓰기 대회 주제 바꿨어. 그래? 원래 용기였잖아. 응. 이제는 기억으로 했어. 기억? 응. 나는 엄마 덕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억들을 만들었어. 싸우고 울고 화내고 그랬지만 결국 같이 있어준 기억.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벅차서 더는 못 걷겠더라고요. 지우야. 그리고 그 사람 박윤태 씨에 대한 기억도 이제는 나한테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혹시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지면 엄마한테 말해줘. 응.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우린 그렇게 함께 길을 걸었어요.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가로등 불빛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우리 둘의 그림자는 서로 겹쳐진 채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지우는 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기억의 무게, 그리고 나의 길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배웠다.
그리고 나를 키운 기억은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이었다. 그 글을 읽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자라줘서 고맙고 내가 지우의 엄마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우는 요즘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자주 적어요. 괜찮아. 삶은 복잡하지만 나는 사랑받았다. 그리고 나 역시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해요.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입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게 엄마로서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